안녕하십니까. 역도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인 역도부로 새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간. 역도부는 역사와 도시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투자하시면서 받으셨던 스트레스도 조금 해소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로 부동산이라는 것을 조금 가깝게 느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본 컨텐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자료나 문헌, 관련 서적 등을 통해서 정보를 최대한 취득하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이 컨텐츠는 진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컨텐츠인 만큼 아무래도 제 주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 뇌피셜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밌게 즐기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만큼, 혹시라도 역사학자 분들이나 혹은 전문가 분들은 보시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언제 어느 시기를 주제로 할 것이냐 좀 고심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그냥 지나치게 되었던 것들, 시기도 물론이고 장소도 물론이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니,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최소한 한 번은 읽어보셨거나 혹은 들어보셨거나 또는 다른 미디어로 접해보셨을 내용, 바로 삼국지의 형주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삼국지 하면 여러분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삼국지 연의는 초계,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삼형제를 중심으로 위의 조조, 오의 송건의 쟁패를 다루고 있죠. 물론 이제 삼국지 팬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각자의 최고의 인물, 최고의 장수, 최애 장면, 최고의 전투신 뭐 이런 것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상당수가 적벽대전, 이릉대전, 관도대전 이런 큰 대전들을 주로 상당히 좀 많이 지지를 하고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각 개별적인 전투나 사건 등을 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형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주를 과연 지금 그때 당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현실에 대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일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주는 보시는 대로 지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당연히 입지상 유력 세력들에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형주 자사였던 유표가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금 무능력하게 나오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정치력만큼은 굉장히 좋긴 했었던 걸로 보여요. 저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연의도 물론이고 정사에도 당시 형주는 물산이 풍부하고 인재가 넘쳐났다고 할 정도의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니까요. 형주의 역사는 조금 깊습니다. 워낙 입지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곳에 있다 보니까 춘추 전국시대부터 강대국 중 하나였던 초나라의 영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장강, 그러니까 양쯔강을 중간에 넣고 그 지류를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수은, 어업에도 모두 유리했었고, 당연히 수로가 있으니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농사도 잘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아열대 몬순 기후 사계절이 매우 뚜렷했었고, 연평균 기온 섭씨 16도 정도의 영강우량은 1200mm를 유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우 살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일단 다시 한번 이 양쯔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배는 지금의 일종의 수송기의 역할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 수송기가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 그리고 물류 이동이 원활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업지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형주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 일단 우리가 주목할 시점은 기본적으로 유비가 파촉을 얻고 위, 촉, 오, 이 3분이 이제 정립되어 가던 시점의 이제 스타트점,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국지 내용 자체가 위촉과 3분이 확정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유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유표가 사망을 하고 조조가 해당 지역을 점령했던 시점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고 이번 시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분석할 시기는 접벽대전 뒤에 촉과 오의 연합이 형주를 분할해서 가정한 시점부터로 일단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군의 공안에 있던 유비가 형남 사군과 임강군을 얻으면서 임강군의 이름을 고쳐가지고 의도군을 설치를 했고, 같은 시기 송건이 장사의 일부 이제 한창군을 설치를 했죠. 이후 익양대치 때, 사실 뭐 익양대치가 어떤 건인지를 좀 구술해야 되는 게 좀 좋긴 한데, 쉽게 말해서 이미 중요한 적이었던 조조를 위나라 다시 물려내고 나서 이 메인 입장인 형주를 오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촉을 조금 공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주도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여몽 장군이 이끌던 세력이었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게 군사적 움직임이 보였을 때 이 형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유비 측도 관우를 바로 보내서 대치를 하는 형태, 서로가 공격은 대놓고 할 수 없는 입장. 어찌됐든 왜 표면적으로는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조조군이 당시에 배후 세력에서 조금 괴롭힘을 주고 있던 해적들, 산적들 집단을 소탕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이 형주에 매우 가까운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유수구 방향이었었는데, 이것이 여몽 군대와 그리고 유비군이 대치하고 있던 지점과 매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오나라 입장에서는 여몽 군대가 배후를 공격당할 위기에 있는 거고, 유비 입장에서는 여몽군이 당하면 자기들이 바로 공격받는 입장의 위치에 일자선상에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긴급하게 합의, 혹자의 말로는 유비의 사기술로 장사 계양은 송건이 다스리는 걸 표면적으로 확정을 짓고, 이 얘기는 송건이 유비가 있는 위치보다 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몸빵을 해달라는 뜻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때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그 형주 공략전에서 왜 삼국지 연의에도 나온 내용이라만 제갈량이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관우와 장비 등을 동원해 아주 빠른 속도로 주유와 약속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건 간에 먼저 점령한 쪽이 그 땅을 가져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 당연히 주유는 자신들이 동원하시는 군대가 훨씬 숫자가 많았었고 또 이미 작전도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갈 거라는 믿음으로 진입을 했지만, 예상 밖으로 유비가 주요 지역들을 가져가서 주유가 상당히 분노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유비가 처음 가져갔던 지역들은 군사적 요소 외에 경제적으로는 덕을 볼 만한 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 연희와는 다르게 실익이 있는 지역은 송건이 가져간 겁니다. 다만 유비가 파촉 땅으로 들어가면서 형주의 사군이 오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지역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게 되긴 할 테지만 익주, 그러니까 파촉 땅은 진령 산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와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천성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사천성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무더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농작물 재배가 매우 용이했었죠. 3년 정도면 촉군만이 아니라 위나라 군대로 먹일 식량이 나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산맥으로 인해서 군대 진입 경로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길목에 있는 것이 이제 관우가 본성을 삼고 있던 형주의 강릉성, 이것을 중심으로 한 형남 4군이었던 거죠. 즉 오나라가 촉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이 필요했었고, 반대로 촉도 오와 위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곳이 이곳이었던 겁니다.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이런 길들을 꼭 이용해야 되느냐, 그냥 숲길로 해서 좀 평평한 곳으로 아무데나 좀 가면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길 만들면서 가면 또 되지 않느냐, 병사들이 많으니까. 또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뭐 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개나리 보지 말고 잘 가던데? 나폴레옹은 알프스도 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인, 그러니까 즉 개인이 혼자 산길을 가는 것하고 군대라는 대규모 집단이 가는 이동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일단 군대는 군 병력만 가는 게 아니죠. 보급, 식량, 무기, 거기에 싸우는 병사, 거기에 그 병사들 지원할 또 다른 병사들, 즉 예를 들면 뭐 현대의 의무병과나 공병에 있듯이 자빌봐주는 병력들, 군대가 이동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필요 물량을 지원하고 군수를 도와줄 장사치들, 또 그들이 실어 나를 수레, 말, 수많은 짐들이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동로는 당연히 한정될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지금 현대의 지금 도로처럼 정비가 잘 되어 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자연적으로 난 그 대형의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임진왜란 때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던 곳, 그리고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길들이 수백 년 뒤에 6.25,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도 똑같이 요충지였었고,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이동하던 그 경로도 똑같이 북한군이나 우리 연합군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 길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또 변형되지도 않았었고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표사 후에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조조를 촉과 오가 연합하면서 적벽의 승리 후 강남의 일부를 이제 유비에게 주기로 송건이 약속은 하긴 했었지만, 사실 손권 그 사람 자체 개인으로는 몰라도 주유는 이곳을 유비에게 줄 마음이 없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눈치챘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탑티어 재상이었던 제갈량과 유비는 이곳을 오와 촉이 힘을 합쳐가지고 위를 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세력이 좀 정착할 것이 필요합니다. 형님 좀 도와주세요. 물론 나이는 유비가 훨씬 많았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곳 형주를 통째로 빌려달라고 송건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송건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요청을 뭉개고만 있을 때, 그때 주유가 형주를 공식적으로 빌려달라고 했던 이 유비를 반드시 꼭 지금 쳐야만 합니다 라고 상소도 올리고 군사들도 대기 완료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유비 입장에서는 주유가 출병 직전에 이제 병사를 함으로써 이 계획이 흐지부지 됐던 게 너무나 다행이었던 거죠. 아무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송건은 유비가 형주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왜 이걸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수용한 것도 납득은 잘 안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당시 이제 유비가 이미 실질적인 형남 4군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영토 점유를 인정하기도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 자치 통감에 보면 유비는 주유와 송건에게 당시 형주 탈환전 때 잠시 형남의 사개군을 순시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군사를 파견 후에 유지시킨 게 무려 1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유비의 장특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유비는 사람 마음을 정말
잘 사로잡습니다. 그 사이 민심 당연하게 유이빠를 다 자처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곤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동맹이라고는 하나 어차피 촉도 송곤에게는 후일에 걸림돌이 될 세력인데 이대로 정작하게 해줘도 되겠느냐. 유비에게는 여포가 죽고 나서 탑클래스 무장인 관우와 장비, 마초, 조자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오나라에게 큰 리스크가 될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했던 일이었죠. 그렇다고 지금 미리 유비를 버리기에는 위나라의 조조가 너무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일단 청주병이라고 불리우던 이제 강력한 전투병력이 있었고, 정치는 안정화됐었으며, 순유, 순욱, 정욱 같은 쟁쟁한 참모진들, 그리고 하우연, 하우돈, 그리고 장류, 조인, 뭐 이런 사람들, 1대1은 물론이고 군사령관으로서 상당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그때 이 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떠돌이 세력이었던 유비를 조금 키워서 함께 조조를 물리칠 만한 크기로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익주 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파촉이 절대적으로 유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했었고, 또 이들이 세력적으로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골목의 형주 땅을 이들 스스로 차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빌려달라는 타이틀이 참 좋았던 거죠. 그 표현이 송곤에게는 뭔가 잃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물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거의 안전장치를 걸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상향과 유비의 결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 결혼을 통한 동맹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지만 뭐 해서 나쁠 건 없는 거였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빌려달라는 말이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네 거는 맞는데 우리가 괜찮을 때까지 쓰고 돌려줄게. 마치 세입자가 전세를 무한 전세로 살면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게요, 집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형주의 이제 세부적인 모습 좀 보자면, 일단 장사라는 곳이 있는데 삼국지 팬분들이 이제 또 좋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죠. 우리의 올드브라더 황충홍께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위연도 이때 세트로 함께 등장을 하게 되죠. 일단 이 장사라는 곳부터 중심을 해서 형주 전반을 읽어보자면, 중국의 중앙부에 위치해서 이제 서해 익주, 동해 양주, 북의 사주를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요충지의 군사적인 가장 핵심 지역이고 또 상권의 중심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 이 장사라는 곳입니다. 유비, 조조, 송건 모두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성을 지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군사적 중요성으로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위가 차지하고 있던 이북 지역을 제외하면 형주 전체가 개발이 가장 잘 되어 있던 땅이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장사는 특별히 더 안전장치까지 있는 군사지역이자 경제활동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주라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개발과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일단 사람이 들어오고 자본이 확장되느냐, 자본이 들어가고 사람이 그 다음 따라오느냐, 사실 이 순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차이밖에는 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자본, 일자리, 사람, 개발, 이 자체가 한 세트로 갔을 때 그 땅의 가치, 위치, 입지의 가치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을 보시는 것에도 해당되니까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주를 첫 시간으로 해야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